농경과 유학과 양을 버리자.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문약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공자, 그리고 공자의 학문, 그 유학이 중국 사회에서 때로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야,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부정 못할 것은 2500여 년 전에 생겨난 이 유학이 아직까지도 중국의 주류 이데올로기, 의식 상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유학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 혹은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봤어요. 역사시대 중국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특징이 있었어요. 자기네가 중국 한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경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경민족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크게 받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을 개간을 하니까 그 쌀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저 변방의 것들은 미개해, 야만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을 둘러싼 동서남북은 다 미개한 야만인들 투성이인데 어쩌겠어. 내가 저 야만인들을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나처럼 문명인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중국 사람들은 2000년 전서부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인데 이런 생각을 뭐라고 그러더라? 중국이 이렇게 우월해 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중화사상이다. 중화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중화사상의 뿌리에 바로 이런 농경문화라거나 혹은 유교, 유학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네 중국은 이렇게 농경, 양의 문화, 그죠? 정주성, 그리고 유학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뭔가 베풀려고 같이 잘 살아보자. 너희들 미개한 너희들을 문명인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을 보니까 사람들 분명히 우리한테 유학을 받아들였는데 딴짓했네. 나라는 한반도는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을 경영한 적이 없지요. 없어요. 일본은 중국을 침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대동아 전쟁 2차 세계대전, 상해사변, 만주사변 다 일본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중국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주인 행세를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양롱이 생각해보니까 유교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문명화시켜 주겠다라고 선의의 어떤 계몽자 역할을 했는데 유학을 받아들였던 저 일본 놈들이 어느새에 우리를 공격을 했네. 이거 왜 그런 거지? 하고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자기에게서 이 유가를 받아들인 일본이 처음에는 애초에는 다른 나라한테 외국의 힘을 과시하는, 즉 침략을 하고 이런 거 없었더라는 거예요. 힘 과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양 바다 늑대한테 30여 년을 배우더니만 나도 다른 나라의 임자가 될 수 있어, 이런 패권을 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쿼테이션을 한 이 바다 늑대는 서양 세력을 얘기합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한테 와서 어이 친구요, 우리 서로 잘 지내세요 하고 악수했어요? 아니죠. 내 물건 사. 아니야, 우린 너 네 물건 살 필요 없어. 우리 물건 많아. 아이 사라니까. 아니 내 거나 네가 사갈 거 있으면 사가. 내가 네 거 막 사가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내 물건도 팔아줘. 아니 살만해야 사지. 내가 이렇게 더운데 니네들 모직물을 내가 왜 입냐고. 아 그래? 니네들 필요한 거 없단 말이지?
알았어. 이것도 필요 없어? 갖다 슬쩍 뭘 팔았어요? 아편. 아편 팔았어, 아편. 나중에 린저 씨가 영국 여왕한테, 엘리자베스한테 편지 썼어요. 당신네 나라도 문명국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네 나라 국가 국민한테 아편 파십니까? 아편 피우라고 권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네 나라 국민한테는 절대 금지를 시키면서 어째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걸 피우라고 사용하라고 밀수를 하시는 겁니까? 따져 물었어요. 침략을 한 거였어요. 중국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늑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 큰 바다, 서쪽 큰 바다 늑대들한테 나는 문을 안 열으려고 그랬어요. 조선도 문을 안 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은 진작에 저 큰 바다에 큰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네덜란드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쪽 바다를 거쳐서 일본을 와요. 자기네는 꿈도 못 꿔요. 똑같은 바다 섬나라인데 여기 분명히 뭔가 있구나. 와서 총 같은 것도 보여줘요. 그죠? 총으로 사람을 금방 쉽게 저격해서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놈들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1840년이 되니까 저 서쪽에 있는 놈들이 와서 저 큰 나라 중국을 대포를 쏴서 문을 열더란 말이에요. 상당한 나라가 있고 저 중국은 이제 별 볼일 없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미국 배가 와서 흑선이라고 하죠. 문 열어 하고 간단 말이에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야, 우리 문을 열어야 돼. 안 돼. 문 열지 말아야 돼.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문을 열자라는 쪽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마구 받아들였어요. 그러더니 받아들인 지 30년도 채 안 돼서 중국을 공격하잖아요. 1894년, 95년에 끝나죠.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또 10년이 지나면 노일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한테도 이겨요. 그래서 사할린 차지하잖아요. 중국이 거기에 착안한 거예요. 바다 늑대한테 배우더니만 싸움꾼이 돼버렸네. 근데 사실 우리도 싸움꾼이 될 필요가 있잖아. 그럼 우리도 유학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옆에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사카모토 료마,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사초 동맹 주선하니 막부 타도를 강력히 주장한 료마,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그는 대정 봉환을 시도했다. 이 네 가지 문구를 근데 선생님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봤을 건데, 일본 사람들, 모든 일본 사람들한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사람 누구니?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니? 라고 하면 반드시 한두 번 내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거의 이순신, 뭐 세종대왕,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진도 초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허드렛 얘기도 해가면서 여러분들 슬슬 끌어들일 겁니다. 일본은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 열도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 군사력이 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601년에 세키카하라 전투가 끝났어요. 이 전투가 끝남으로써 일본이 통일이 됐어요. 이 전쟁에 이겨서 통일을 이룬 인물이 그 유명한 덕청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청가강이라고 선생님이 한자어로 그냥 읽었죠. 이게 바로 1601년 세키카하라 전쟁을 끝내고 승자가 되면서 일본 전체의 주인이 됐어요. 이 주인이 되면서 자기가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막부 제도라는 거예요. 막부 제도. 이 막부 제도는 뭐냐면 일본은 아직도 그냥 현대화된 공화국인 것 같지만 헌법상으로는 아직도 입헌 군주제예요. 일본의 최고 뭐 높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일본에서
법적인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않지만 일본 천황이라고 하죠. 우리는 가소로 와서 무슨 집까지 게 천황이야. 그냥 일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천황, 하늘이 낸 아들이에요. 천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천황 제도를 그 당시에도 인정을 했어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 최고로 그 천황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막부 체제를 갖췄어요. 그래서 자기가 쇼군이 되는 거죠. 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전체를 봉건 분할을 합니다.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본 전체, 중국 전체를 혼자서 다스리기에는 힘이 부친다. 왜? 거리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지역을 떼주는 거예요. 자, 너는 저기 가서 네가 대장 노릇해라. 제후로다가 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자기 측근, 친한, 핏줄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거든요. 그 대신에 조건이 뭐겠어요? 내가 저 지역을 너에게 맡긴 이상 너는 매년 공물, 세금 삼아서 얼마씩 내라. 그리고 혹시 내가 군사력이 필요하면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조건 하에 이제 그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의 3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에 들어오니까 슬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외부로부터의 적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됐어요. 왜 심상치 않게 됐는가 하면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국화와 칼 뭐 이런 작품도 있지만 사무라이들은 뭐예요? 우리 하는 말로 하면은 무사예요. 무사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 권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무사들이 일본에서 왜 중요했겠어요? 계속 싸웠잖아요. 1601년까지는 계속 싸웠죠. 1601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진 쪽과 이긴 쪽이 있었겠죠. 이긴 쪽에도 무사가 있었고 진 쪽에도 무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무라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긴 쪽의 사무라이들은 상급 무사, 그리고 진 지역에 있었던 이 서쪽 지역은 하급 무사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급 무사는 군대로 따지면 한 영광급 장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하급 무사는 하사관 계급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놓고는 절대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 사극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도 나와요. 상급 무사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가요. 그런데 저 앞에 농민이라거나 혹은 하급 무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심지어는 비가 와서 땅이 막 비에 젖었는데도 엎드려야 돼요. 만약에 엎드리지 않잖아요. 실수로 엎드리지 않았거나 혹은 에이 뭐 저거 술 취한 게 하고 무시하는 투로다가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상급무사가 그걸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베요.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나요. 무사 계급과 평민 계급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상급 무사와 하급 무사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게 거의 300여 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급 무사 집단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야, 내가 쟤보다 칼도 더 잘 쓰는데 내 조상이 있었던 지역이 하필이면 패전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하급 무사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상급 무사한테 고개 숙여야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슬슬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부 정권도 200여 년 넘게 오다 보니까 서서히 힘을 잃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칼을 안 쓰니까 향락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세로부터 침입이 우려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급 무사가 우리의 주인은 저 상급 무사, 막부, 쇼군이 아니다. 우리는
천황폐하를 다시 우리의 영원한 주군으로 모시고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도막파라고 하죠. 막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을 하는 그 시기에 바로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카모토 료마도 사실은 하급 무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하급 무사네 상급 무사네 싸울 필요 뭐 있어. 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난 떠날 거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야, 우리끼리 싸울 필요 뭐 있어. 우리끼리 칼싸움도 하지 말고 평화롭게 막부 제도를 없애고 천황폐하를 모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설득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특히 이 사초 동맹이라고 해서 이 조슈변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피 흘리지 않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대정봉환이에요. 우리 서로 칼 내려놓고 우리 정치 권력을 막부와 이 무사계급이 합의해서 천황폐하한테 돌려드리자. 물론 이제 이게 시도가 됐다가 또 밑에서 한번 또 반항을 하는 바람에 피바람이 일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롭게 다시 1600년대에 그런 전쟁 없이 일본이 천황폐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카모토 료마예요. 사카모토 료마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천황폐하를 만들었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나는 천황폐하의 바로 밑에 총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나는 완전한 이런 근대 체제가 되면 무역회사를 차려서 5대양 6대주로 무역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라의 부를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걸 실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객한테 당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유명한 칼잡이에요. 칼을 잘 써요. 칼을 잘 쓰는데 자기 숙소에서 자다가 자객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자객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비명행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어록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 따라하려고 애쓰는 말. 내 역할은 여기까지. 나는 8알까지만 완성시킨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 발전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권력을 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이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나는 다른 일을 하겠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사카모토 료마는 좋아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도서관에 가면 사카모토 료마 책이 있습니다. 6권짜리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시사점을 있고 또 일본 사람 혹은 그 시대 일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책 읽기 싫으면 동영상도 있어요. 일본에서 이 사람 인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30부작 이렇게 드라마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 찾으면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선생님은 일본 여행 가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카모토 료마가 다녔었던 그 길을 여행 코스로 만들어 놓은 테마 여행 상품이 있어요. 그거 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이 이 사카모토 료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펼쳐놓은 장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도 나왔어요. 이 까마득한 후배죠. 이토 히로부미도 하급 무사 출신이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똑같이 서구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문을 안 열으려고 애쓰다가 망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일본은 동북아 3국 중에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문을 여는 바람에 먼저 근대화가 됐다. 그래서 힘을 갖추어서 중국을 침략하게 된 거죠. 영국에 의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아편 전쟁의 결과 1842년 남경 조약, 난징 조약을 맺죠. 난징 조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나라가 중국이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서양이 영국이 갑이 되고 청이 을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전쟁 배상금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원치 않은 항구를 5개를 열어야 되고, 나중에 2차 아편 전쟁 끝나게 되면 홍콩도 뺏기고 항구도 더 8개로 늘려서 열어야 되는 뭐 이런 것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근거로서 이제 서구의 늑대 문화가 우리에겐 없었지 않냐. 근데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있어.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출路를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인 DNA에 남아있는 늑대의 야성을 키워내자. 안타까운 건 뭐야? 늑대 그러면 누구라도 무서워. 침략성. 이런 거 따진단 말이야. 왜 너는 이런 늑대성을 갖추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바로 그 중국의 옆에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그런 늑대성을 개발을 했어요. 우리한테 좋겠어요? 최소한도 나는 아무리 문명화된 야성이라고 하더라도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옆에 양이 있으면 좋겠지 늑대가 있는 거는 원치 않거든요. 육아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던 시절에 중국은 문약했다. 그래서 일본한테도 패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보이나요? 글자가 보이면 공자에 대한 호칭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시절이 있고 또 존경을 하던 시절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에 대해서 심지어는 지성, 소왕, 문선왕, 선왕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뭐래요? 만세 사표. 사표라는 건 뭐예요? 회사 그만둔다고 내놓는 거 사표예요? 한자가 다르죠. 스승으로서의 대표, 표상.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스승, 선생님들이 나왔을 텐데 그 모든 선생님 중에서도 선생님이란 얘기예요. 공자의 실제 제자는 3,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공자를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예수, 마호멧 그러면서 누가 석가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중국에 공자가 들어가요. 성인은 뭐가 성인이에요? 이 분명히 인간이긴 인간인데 인간으로서는 인간 저 경지에 다다르기 힘든 어떤 인격, 인품을 갖춘 이를 우리는 성인이다 그렇게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바로 공자라는 거예요. 공자 그러면 따라 나오는 인물이 하나 또 있죠. 누구예요? 공자의 수제자? 누구예요? 공자, 맹자. 맹자는 직접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공자의 책을 갖고 배운 사람인데. 공자, 맹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와 맹자를 거의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데 맹자는 펄펄 뜁니다. 내가 어찌 감히 공자의 그림자도 못 쫓아갈 텐데 하면서 본인이 뭐에 족한가 하면 아성 그럽니다. 아성. 아성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아자는 버금간다라는 뜻이에요. 그에 견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똑같다. 그를 넘어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말 쓰죠. 아류. 아유 저 친구 뭐가 대단해. 저 아류에 불과해. 누구 흉내낸 거에 불과해. 이럴 때 아류라고 하죠. 그 아자예요. 아시아 할 때 그 아자예요. 그 글자입니다. 아성은 뭐예요? 나는 공자 수준에는 못 가. 그냥 거기 그냥 발뒤꿈치 따라가는 정도야. 아성. 그거 엄청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공자가. 그래서 지금도 공자 죽은 지 2400여 년이 됐지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스승의 대표. 그래서 만세라면 어마어마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 세월이죠. 거기에 최고 대표되는 스승이다. 이런 표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공자인데 때에 따라서는 비판받았어요. 특히 언제요? 1919년 5.4 운동이 일어났어요. 야, 우리 깨어나야 되겠다. 서구로부터 깨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새로운 지식인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놈의 유학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발전 못했어. 유학은 뭐야? 한마디로 봉건적이야. 너무 보수적이야.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 다른 생각을 못 갖게 해. 선생님 생각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된 내가 나의 이 독특한 생각을 얘기도 못한다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학을, 유교를, 공자를 버려야 돼. 우리는 취엠판 시화 모든 것을 서구화해야 돼.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1919년 신문화운동 시기에. 그때 공자가 비토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제 또 그랬을까요? 특히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때쯤에서 린비아오라고 하는 제2인자를 숙청시키면서 함께 비공 비림이라고 해서 공자와 인표를 같이 매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자가 전형적인 봉건주의 인물이다 그래서 비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왼쪽에 이 오른쪽은 시진핑이죠.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공자예요. 공자 동상입니다.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베이징 한복판에 이 공자의 엄청 큰 동상을 세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에서 반봉건, 봉건주의를 반대한다라는 중국이, 현 정권이 어째서 공자를 그 큰 동상을 수도 한복판에 세워놨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이 시진핑이 연설문을 보게 되면 시진핑이 공자의 말도 또 인용을 해요. 여러분, 중국이 G2에서 G1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이 원치 않는 건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라고 했다니까요. 기소불욕.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시어인.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걸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진핑이. 그러니 우리 위협 없이 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공자가 그 얘기는 하긴 했어요. 야, 이 녀석아. 너도 먹기 싫은데 왜 쟤보고 먹으라고 하니? 너도 거기 가기 싫으면서 왜 쟤보고 가라고 하니? 우리도 평소에 쓸 수 있는 말이죠. 그죠? 맞아요. 이게 다 공자님 사상 중에 한 토막이에요. 이런 얘기를 시진핑이 왜 입에 담겠어요? 자기네가 가만히 봤어요. 2008년 북경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전야지 할 때, 짱이모우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무대 감독을 했지만 그때 엄청난 스케일의 쇼를 보여줬어요. 거기에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공자였어요. 왜 봉건제의 표상, 봉건제는 영원하라라고 외쳐댔었던 공자를 왜 그렇게 선양을 했을까요?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특히 서양 사람 대상으로. 그러면 중국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 있느냐?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한자, 만리장성, 이연걸,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게 공자예요. 공자를 가지고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되겠구나. 공자 그러면 무장이에요? 문인이잖아요. 사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공자, 그를 우리가 널리 알리자. 그러면 우리의 소프트 파워도 커질 것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있죠. 공자학원. 있죠. 중국의 문화와 중국어를 세계 각국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만든 학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19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자는 유학의 대표, 육아의 대표인 공자는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받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추앙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 지앙롱은 이 공자의 이런 유학의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중국을 너무 문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거 버리자. 육아 버리자.
늑대를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억지 아닐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억지 아닐까라고. 문혁세대가 얘기하는 이런 문명화된 야만성, 이런 주장이 누구한테 먹히는가 봤더니 빠링허우, 지우링허우한테 먹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빠링허우 혹은 지우링허우는 뭐라는 거죠? 80년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빠링허우, 지우링허우는 뭐겠어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자, 80년대생이면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가 됐겠네요. 지우링허우면은 30대일 거예요. 여러분은 MZ세대죠? MZ세대는 링링허우 되겠네. 링링허우. 그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먹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빠링허우, 지우링허우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날 때부터 먹고 살 만한 중국이었어요. 개혁개방이 1978년에 이제 시도가 됩니다. 자기가 80년대에 태어났어요.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중국이 막 경제 성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외동이에요. 그래서 오냐오냐 키웠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사용하고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중국 사람한테 니네들 옛날에 되게 못 살았잖아. 지저분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세대들이에요. 즉,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런 세대들한테 지앙롱의 늑대처럼 우리 강해지자. 그래서 전 세계 넘버원이 되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먹힐 것 같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주의 정신이 커나가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늑대의 야만성이 통제가 가능한다라고 보면 때1로 이게 주변 국가들한테 도움이 될까? 만약에 이들 말대로라고 하면 상호 보완이 되니까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1대1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실크로드를 다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몽을 위해서래요. 그리고 이 중국몽은 뭘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넘버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넘버원이 되었을 때 과연 인접국가 혹은 이 이다일루에 해당이 됐었던 이 국가들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서인의로 해석을 해서 중국이 우리가 유럽까지 실크로드를 애쳐갈 건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니네 돈이 없어서 경제 개발 못하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여기 도로 좀 깔자.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항만을 빌리면서 돈을 대주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사용을 하게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 지역에 항만을 개발하거나 도로를 사회 간접 시설을 깔아주는데 봤더니 다 자기네 재료 갖고 와서 자기네 기술자들이 일하고 자기네가 월급 다시 가져가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 애초에 이야기하는 식의 너도 나도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더 잘 살게 되는, 심지어는 어떻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서 착취가 일어날 수도 있는, 혹은 우리를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양은 오케이다. 그런데 늑대는 천만에요. 감사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희망 섞인 전망, 즉 통제 가능한 늑대의 야만성보다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도록 늑대의 야만성을 버려라 라고 선생님은 권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국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The Era of AI예요. 이거 AI에 관련된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부제를 보니까 이 AI 시대인 21세기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그 미래가 장밋빛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빅테크, 그죠? 이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게 예를 들면 여러분 구글, 애플 이런 데에서 사람 얼굴을 보고 인식하는 그 소프트웨어 처음에 만들었었죠. 지금 미국에서 그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사람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하면 이거 침팬지예요. 침팬지예요. 흑인을 갖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게 인종차별에 대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중국은 어떨까요? 빅데이터 왕국이 돼버렸어요. 왜요? 다른 나라의 인구가 3천만, 5천만, 1억, 많아봤자 2, 3억인데 자기네 14억 인구예요. 14억 인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더니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납니다.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냐고요? 차가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 보면 정지선이 있죠. 정지선을 50cm 넘어갔어요. 위에서 찍어요. 야, 너 몇 번? 뒤로 나가. 뒤로 나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횡단보도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건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얼굴이 화면에 확 뜨면서 너 어디 사는 누구? 뒤로 가. 딱 나와요. 이 정도가 됐어요. 그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바람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중국이 단순히 경제력에 기반한 군사력 이런 걸로 넘버원이 아니라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은 뜨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나왔는가 하면 중국 신공부론 시대다. 중국에 대해서 새로워진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무역협회. 자기네 교재 포스터.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 미중 패권 전쟁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우리는 은연중에 친미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경도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데 이렇게 바라봤다면 이 한국무역협회는 아니 이제는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봐야 되겠는데 왜? 미국의 입장에서 중미 패권 전쟁을 보면 경제라거나 산업 혹은 교역면에 있어서 미국 쪽 정책을 많이 따라가게 될 것 같은데 반대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중국을 소외시키지 않고 중국하고도 친해지고 미국하고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새로이 공부해야 될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선생님이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하세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좀 낮춰서 중국에 많이 의존하지 말자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상 또 현근이의 관심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한 두어 달, 석 달 전에 그 요소수 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 그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화물 트럭들이 다 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유통 대란이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좀 진작에 대비해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좀 수입을 할 거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싸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특히 희토류, 희급류라는 거 있어요. 희토류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연 생산량의 한 88%가량을 생산해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이에요. 근데 희토류가 없으면 휴대폰 못 만들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전기차 못 만들어요.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져서 못 만들어요.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져요.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럼 희토류 다른 데서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해와요? 어디서?
88%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아, 그럼 왜 그놈의 지하자원은 중국에만 있어요? 중국에만 있지 않아요. 중국에는 전 세계에 한 38%에서 40여 % 매장돼 있어요. 나머지 60%는 미국, 소련, 인도 다 퍼져 있어요. 중남미. 그럼 다른 데서 개발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중국은 그거 무릅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그거를.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직까지도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일본에서 수입을 좀 줄이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수입 다변화 하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50년 됐는데도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왜? 그 나라에서만 가져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밖에 수입을 해갈 것이 없게끔 중국을 만들어 놔야 돼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랑 중국이랑 상부상조가 되겠죠. 중국에서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와야만 하고 한국 기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손을 벌려야 돼. 이래야 상호 의존이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는 중국 거 안 쓰고 중국은 우리 것만 가져가라. 이런 세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계속 힘이 커가는 중국을 인접국가로 뒀기 때문에 중국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친중국 쪽으로 갈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뭐 선생님이 정치가는 아니지만 중국과도 미국과도 일정 정도 친할 건 친하지만 선을 그을 부분은 선을 그음으로써 우리 국익을 내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국익을 내세운다. 우리의 결정권이 앞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꼭 협력이 필요한 나라가 돼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혹은 지정학 어떤 면에서건 중국이건 미국이건 한국은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어때요? 세계 100위권 바깥이 아니라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좋아진 환경이죠. 이걸 어떻게 절묘하게 경제와 정치, 외교를 엮어낼 거냐. 이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셨죠? 자, 이상으로 마치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